중고로 자전거를 샀는데 찍힘이 딱, 외관도 헐, 에어 보니까 껍데기 우수수수수수.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재생해야죠. 날씨도 좋고 해서 오늘은 택배로 중고 산악 자전거를 하나 데려왔어요. 차종은 국내에서 다소 희귀한 마하 5.7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랑 동일한 라인업의 알루미늄 모델은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능이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는데 마침 카본으로 된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질렀습니다. 기사님이 2층까지 안 올리고 1층에 투척해두고 가셨네요. 허허, 어무태만. 일단 박스 외관은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바로 개봉해서 검수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프레임이 카본이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크랙 여부겠죠. 카본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나가면 나중에 피곤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데, 찍힘 하나가 좀 애매해요. 크랙인지 아닌지 경계선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크랙이 있어도 제가 카본 섬유랑 에폭시랑 에폭시 경화제를 가지고 재생할 수는 있어요. 카본 적층 방향에 맞춰서 레이어링 해주고 진공을 잡아주면 강도는 어느 정도 복원되긴 합니다. 근데 겁나 귀찮습니다. 우선 내시경을 하는데 헤드셋도 그렇고 시트포스트도 그렇고 탑튜브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의사로 빙의해서 청음 검사. 다행히 모두 균일한 소음을 내는 거 보니까 내부 레이어는 끊어지지 않은 듯해요. 살았다. 휠도 체크해주고요. 튜블리스가 지원되는 마비 크로스맥스 SX 제품이고요. 이게 놀랍게도 100만원이 훌쩍 넘죠. 이제 서스펜션 체크에 들어갑니다. 먼저 사전에 핸들바를 조립해주고요. 앞샥은 락샥에서 유명한 라인업인 파이크 제품인데 트래블 조절이랑 락아웃 기능이 제대로 안 먹네요. 뒷샥은 폭스 CTD인데 이것도 딱히 버튼이 반응이 없네요. 내부 카트리지 압력 문제나 락아웃 회로 쪽 오염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구동계는 SRAM XX1 이고요. 구름성도 기어도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고요. 허브 베어링 회전 저항, 프리허브 소리, 체인 라인까지 같이 체크해줍니다. 구동계는 이상이 없는데 변속감이 뻣뻣해서 한번 손봐야 될 것 같고요. 프레임도 굳이 크랙이 아니더라도 이미 외부 클리어층 수명도 닿은지라 이거 재생해야 될 것 같아요. 자외선 열화로 인해 생긴 클리어층이 경화되고 들뜨는 전형적인 상태네요. 뽑기 실패. 오일 상태를 보니까 좀 더 높은 습식 오일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꽤 깨끗하네요. 구동계 관리 자체는 잘한 개체네요. 싸게 샀으니까 그냥 제가 안고 가야겠어요. 분해해 봅시다. 체인부터 탈거해주고 리어 엑스를 풀어주고 스프라켓 분해. 근데 이거 풀리는 느낌이 보니까 토크를 약하게 조여놨네요. 이거는 나중에 규정 토크대로 제대로 잡아줄게요. 앞뒤 휠 분리하고 드레일러 탈거. 스램은 육각이랑 별렌치가 섞여 있어서 솔직히 좀 귀찮아요. 풀리까지 다 분해하고 크랭크도 탈거. 이제 프레임 분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프레임 볼트는 알루미늄 플러스 전용 규격이라서
야마가 나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전동호구는 절대 피하고요. 무조건 수공구로 천천히 섬세하게 풀어줍니다. 브레이크 분리, 케이블 타입 제거, 링크부까지 전부 분해 완료. 뒷 서스펜션도 빼주고요. 안장도 쏙. 안장은 치수가 달라서 어댑터가 끼워져 있던데 그마저도 규격에 맞는 어댑터가 아니네요. 허허. 핸들바, 스템, 앞샥에 있는 헤드셋까지 전부 탈거. 이 정도면 거의 풀 분해죠. 본체에 연결된 케이블 타이도 끊어주고요. 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속들. 우선은 외장 부속들은 모두 탈거한 모습이고요. 모습은 이래도 모두 최상위급 부품이네요. 여기서 서스펜션까지 분해하면 더 많을 텐데 서스펜션은 분해하게 되면 오일이 나오니까 외장 부품부터 먼저 세척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링크 구조는 분해 안하면 제대로 세척이 안돼요. 이제 세척 타임. 오염은 대부분 먼지, 오일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칫솔질 노가다입니다. 알칼리 세제를 썼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물로 헹궈서 잔여 화학 반응이 없게 해줘야 되고요. 구동계도 쓱싹쓱싹. 이 작업은 아시죠? 더러울수록 묘하게 카타르시스가 올라옵니다. 잠깐 세척 타임 하는 동안은 나레이션 잠깐 쉴게요. 오염이 심하지 않은 제품들은 가볍게 솔질해주고 물살로 씻어줍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빠르게 에어로 물기를 날려주고요. 표면에 작은 수분층도 드라이기로 완전히 날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하는 동안 녹이 쓸지 않도록 방청 처리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이제 프레임과 서스펜션 힐셋 차례. 먼저 알칼리성 폼건을 분사해 주고요. 약재가 충분히 스며들었으면 시원하게 고압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빠질 수 없죠. 돌질. 헹굼. 이거 반복이에요. 오염을 벗겨내고 나니까 군데군데 클리어층 까진 곳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보기에 좀 그렇죠. 내구성도 손톱으로 밀어도 벗겨질 만큼 많이 약해요. 내 손톱이 센 건가? 그럼 여기다가 고압 컴프레셔를 가지고 깨지고 들뜬 클리어층을 1차로 밀어줄게요. 클리어층 깨진 곳을 향해 쏘면 에어가 사이로 들어가면서 약한 곳은 깨져서 나와요. 영상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우수수 떨어져 나온답니다. 자, 에어로 정돈이 끝났으면 이제 실내 환풍기를 켜주고요. 샌딩 작업을 할게요. 기존의 카본층을 건들지 않고 최대한 겉면의 클리어층만 반듯하게 깎아주는 게 관건이에요. 중간중간 사포 패드도 상태에 맞게 바꿔주고요. 또 기존의 찍힘으로 인해서 로고가 날아간 부분은 간단하게 복원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색할 때랑 같은 방법으로 클리어 코트를 입혀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무튼 클리어층을 입혔고요. 탄탄하게 올려졌으면 탱탱하게 열 처리도 해줍니다. 이건 열 처리가 끝난 모습이고요.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클리어 코트로 마감을 했더니 표면에서 미약하지만 윤이 반짝이네요. 표면도 엄청 매끄러워요. 자, 이제 모든 제품 빼고 광 냈습니다. 앞뒤 서스펜션도 밸브랑 카트리지 체크하면서 락아웃 회로 쪽도 한번 손봤고요. 자, 이제 수술 도구를 가지고 모든 베어링의 그리스를 점검해 볼 텐데요. 베어링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윤활 상태에 따라 수명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열어서 상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열어보니까 유격 아직 없고 상태도 괜찮아서 그리스를 리필해 주기로 합니다. 베어링 레이스나 볼 상태도 스크래치 없이 양호하네요. 대신 안에 그리스가 다 말라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타게 된다면 마찰열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베어링 수명이 확 줄어들겠죠. 베어링 그리스 채워 넣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듬뿍 넣을수록 왜 이렇게 기분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밀폐형 베어링이더라도 초기 윤활을 충분히 이렇게 해줍시다. 회전이 많은 폴리에는 점도가 낮고 회전 저항이 적은 타입으로 따로 그리스를 채워주고요. 헤드셋 역시 마찬가지로 리필. 헤드셋은 조향과 안정성이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줄게요. 자, 이제 필요한 것은 토크 렌치입니다. 정확한 체결 토크는 부품 수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죠. 40Nm로 세팅을 해주고요.
뒷바퀴에 스프라켓을 끼워줄게요. 이거 방향이 있으니까 막 넣으면 안되고요. 프리허브 스플라인에 맞춰서 정확히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크가 맞춰질 때 나는 똑딱 소리 엄청 좋아요. 정확히 설정된 토크에 도달했을 때만 나는 소리라서 그런지 더 믿음이 가네요. 근데 사실 정비 이쯤 하다보면 토크렌치 없이 손 토크로도 어느정도 근사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손으로는 이게 똑딱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토크렌치 필수. 이제 프레임을 조립할게요. 마찰면에는 미리 그리스를 발라주고요. 각 위치에 맞는 볼트를 삽입하고 가조립해줄게요. 볼트 길이와 규격이 틀리면 바로 문제가 생기니 정확한 위치에 삽입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부품이 예민하기 때문에 모두 수공구로 체결합니다. 가조립이 끝났으면 마무리로 토크렌치 똑딱 타임. 프레임마다 토크는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다 달라요. 특히 카본 프레임은 과토크 절대 금지입니다. 자, 이제 뒷트레일러 풀리도 조립해 주고요. 회전 저항이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체크합니다. 프레임을 세워서 크랭크도 조립하고요. 비비 정렬 상태도 같이 확인해 줄게요. 스램 XX1 크랭크도 마찬가지로 카본이기 때문에 쪼을 때 토크에 주의해야 돼요. 뒷트레일러도 조립하기 전에 미리 행거를 조립해 주고요. 행거 정렬이 틀어지면 변속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행거 상태도 확인해야 돼요. 뒷트레일러 장착. 서스펜션에 헤드셋 장착. 베어링이 위아래로 한 개씩 총 2개가 들어가죠. 스템 조립. 탑캡 볼트 장착. 탑캡 볼트는 유격만 없애는 정도로 가볍게. 너무 과하면 핸들이 뻑뻑해지고 너무 느슨하면 덜컥거리죠. 자, 이제 뒷바퀴 장착. 엑셀 조립. 장착하고 보니까 림은 안 휘었는데 스텐션 장력이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정렬을 해주고요. 이거 스포크 텐션 불균형은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견한 김에 해줍니다. 체인 장착. 이제 기어 변속기 선을 교체해 줄게요. 기존 거는 녹이 피어 있고 갈라짐이 보여요. 새 겉선을 뽑아 주고요. 크기를 재서 커팅해 줄게요. 이 프레임은 변속기 한 줄에 겉선이 3가닥이 들어가네요. 내부 라우팅 구조라서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제 핸들바도 넣어주고요. 근데 핸들바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맞아. 그래서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자, 변속기 속선도 신품으로 바꿔줬고요. 여기다가 겉선을 끼워줄게요. 근데 아까 쉬면서 누워서 땅콩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땅콩 가루가 묻어있네요. 이거 앞으로 계속 묻어있을 거예요. 프레임에 안착시켜주고
이제 뒷트레일러랑 케이블이랑 연결. 기어 테스트, 변속 타이밍, 체인 이동 속도, 소음을 체크합니다. 기어 장력 리셋 테스트 조정이 끝났으면 케이블 선은 커팅 해주고요. 여기다가 엔드캡 장착. 자, 이제 뒷서스펜션 장착 가조립 해줄게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 잡아주고 장착. 이제 앞바퀴랑 X를 끼워주고요. 뒷 브레이크도 장착. 앞뒤 모두 둘 다 어댑터가 들어가고요. 로터 사이즈에 맞게 세팅되네요. 장착했으면 이제 패드 위치를 정렬해 줄게요. 디스크와 패드 간격을 균일하게 맞춰줍니다. 장착하고 나니까 앞바퀴가 로터가 휘어서 회전할 때마다 패드에 조금씩 닿이네요. 바퀴랑 저항이 생길 정도는 아니고 미세하게 휘었지만 이거 놔두면 주행 중에 은근 거슬리는 소음이거든요. 그러니 휜 로터도 정렬해 줄게요. 로터 트루잉 툴이라고 따로 있긴 한데 저는 몽키가 더 편하더라고요. 하하. 자, 이제 소리가 안 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어 세팅 점검. 이제 핸들 그립도 신품으로 넣어주고요. 가조립. 핸들과 브레이크 각도를 또 조정해주고요. 저는 투핑거로 잡는 스타일이니까 핸들바에다가 브레이크를 밀착시켜 줄게요. 자, 테스트 해주고요. 아까 앞뒤샵도 한 번씩 손봤거든요. 트래블, 락아웃, 리바운드. 앞샥은 모든 기능 다 정상 작동하네요. D샥도 테스트 해줄게요. CTD, 클라임, 트레일, 디센드. 페달도 장착. 이제 앞뒤 샥에다가 에어를 넣어줄게요. 풍성하게 타려고 에어량은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기재된 거에 마이너스 20%씩 빼줬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고무에다가 실리콘 그리스 살짝 묻혀주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비포 애프터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이건 비포고요. 이거는 애프터입니다. 기존에 있던 장기 스트를 모조리 달려버리니까 이쁘네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계단 두루루루루루 부드럽게 잘 내려와지네요. 이 맛에 풀샥 타지. 이제 산으로 가볼게요. 점심시간이라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네요. 그럼 옆으로 가면 되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산악 자전거 경기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제가 신호선 날다람쥐이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자전거를 평가할 만큼 자전거를 잘 타는 선수가 아니라서요. 해외 매거진에 쓰여진 말을 인용해 볼게요. 이 자전거는 피봇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만든 카본 프레임 모델인데요. 기존 알루미늄 대비 약 10%에서 15%더 강성이 높고 300g 정도 더 가볍다고 합니다. 또 단순히 가벼운 게 아니라 카본 특유의 진동 흡수 능력 덕분에 승차감 자체가 더 부드럽고 라이딩의 피로도도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오메트리는 67도 헤드각을 기반으로 다운힐 안정성과 어필, 조작성 사이에서 상당히 균형을 잘 맞춘 세팅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트렌드처럼 극단적으로 길고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딱 중간 밸런스형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이 자전거의 핵심은 역시 DW 라인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초반 스트로크에는 체인 성장 기반 안티 스커트가 강하게 걸리면서 페달링 효율을 확보해주고 스트로크가 깊어질수록 힐 경로가 수직으로 바뀌면서 거친 노면에서도 페달링 방해를 최소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리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5mm 트래블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긴 트래블처럼 노면을 정리해준다. 특히 서스펜션 느낌이 굉장히 리니어해서 웬만한 트레일에서는 끝까지 트래블을 다 쓰면서도 버터마우스이 거칠게 오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딩 할 때 느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바위나 뿌리를 지나갈 때 타이어 아래에서 톡톡 튀는 느낌만 남기고 자전거는 끝까지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해준다. 또 한 리뷰에서는 이 자전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이더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고 속도를 더 내고 싶게 만드는 자전거.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다운힐 전용 바이크처럼 엄청 공격적인 성향은 아니고 오히려 크로스 컨트리 성향이 섞인 롱 트레일 바이크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프나 큰 드롭 위주의 라이딩보다는 장거리 트레일 플러스 올 라운딩 라운드에 더 최적화된 성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페달링 효율이 상당히 좋아서 거의 XC 자전거 수준으로 잘 올라간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네요. 종합하자면 이 자전거는 다운힐 머신이 아니라 올 라운드 트레일 바이크인데 페달링 효율, 서스펜션 성능 둘 다 잡은 굉장히 밸런스 좋은 자전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타봤을 때 느낀 점은 리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 마운틴의 스펙을 갖추고 있지만 타보면 그 느낌은 크로스 컨트리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이 산을 늘 올 마운틴으로 오르다가 이번에 길쭉한 지오메트리를 가진 피봇을 타고 올라오니까 크로스 컨트리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풍성한 올 마운틴의 스펙은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올 마운틴 특유의 조향의 예민한 감은 다소 사라졌지만 공격적인 라이딩 자세로 라이딩이 가능했고요. 저는 올 마운틴 기종이 몸에 익어 놓으니까 이거는 다소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 자전거에서 부족한 어필과 평지 주행 능력이 상승된 건 사실인데 오히려 이 골고루 분산된 밸런스 때문인지 자전거의 정체성이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짧게 줄이면 밸런스가 균등하게 좋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자, 라이딩이 끝났으면 집으로 갈게요. 오, 집으로 가는 길에 돈가스 집이 보여요. 배고픈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네, 왕돈가스 하나 해주세요. 네네.
저 자전거 좀 집에 대고 올게요. 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 원래 하셨네요. 네. 했는데 네. 동업을 하다가 여기 돈가스 짱 맛있어요. 동업을 하다가? 네, 아는 동생이랑 동업을 하다가 네. 자, 그렇게 피봇 마하 재생기가 끝났습니다. 이건 알루미늄 모델 5.7이고요. 이건 카본 모델 5.7이에요. 굿. 이상 툴 해커였고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랄게요. 안녕.